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폴란드는 진짜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폴란드 우유 요즘 자주 사 많이 마시고 드시고 있습니다. 계세요? 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네. 밀떡들이라면. 네. 왜냐하면 지난 8월 15일에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국군의 날 네, 행사가 열렸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서 받은 K2 전차 도입이 기쁘다. K2 전차 1000대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치하한 건데요. 열병식에서 나온 한국산 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콕 집어서 또 한국산 무기 너무 좋다라고 네네. 이야기한 이유가 네네. 뭘까요? 일단 폴란드가 왜 8월 15일 날 퍼레이드를 했느냐라는 것부터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날이 국군의 날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왜 8월 15일 날 국군의 날이냐?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광복절. 그래서 좀 친근감이 느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게 1920년에 이제 비스와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러시아 제국이 소비에트로 바뀌고 나서 폴란드가 막 독립한 폴란드와 전쟁이 났어요. 그게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처음에는 폴란드가 좀 밀고 들어갔다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소비에트가 물량발로 이제 막 반격을 하면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까지 밀려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폴란드군이 기적적으로 우회 기동에 성공한 거죠. 한 이틀 동안 70km를 달려서 그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를 옆에서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력 부대를 괴멸시켰고 네. 이때 소비에트군을 지휘했던 게 투아첵스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부대를 전멸시키면서 바르샤바가 구원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은 한 다음 해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폴란드는 안전해졌고 네. 이 전쟁에서 승리한 8월 15일을 23년부터 폴란드 국군의 날로 지정한 거죠. 그러면서 폴란드가 이후에 근대에 우리나라만큼 진짜 큰 평지풍파를 겪었으면서 그 이후에 국군의 날을 계속 기념하고 있었는데 네. 올해도 이제 퍼레이드를 했었고 퍼레이드에 중요한 거 국산 장비들이 등장을 했는데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건 뭐 당연히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호마르 K라고 불렀던 천무다련장 그리고 폴란드가 레그완 이게 녹색 이구아나라고 부르더라고요. 레그완에 부르는 K151 현마 시가행진의 모습을 드러냈고 공중에는 네. FA50이 쭉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대통령 카를 나브로스키가 이제 얘기했던 발언 한국산 무기 짱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발언을 했던 건 폴란드의 국내 정치 상황과 약간 맞물린 게 있어요. 물론 한국산 장비를 써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보긴 했지만 폴란드 국내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우리한테 대박 방산 계약을 안겨줬던 네. 당시 집권 세력은 법과 정의라고 불렀던 당, 지금 야당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인 이제 총리가 속한 시민연단이라는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당의 차이는 뭐냐면 네. 법과 정의는 우익의 친미파, 미국에 가깝고 야 유럽 믿지 마, 미국이야 라는 거고 지금의 시민연단 쪽은 친유럽, 독일과 가깝게 지내자라는 그런 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맺은 방산 계약은 저거 독일이랑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양쪽이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야 니들이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계약 잘한 거야. 맞아. 야 이렇게 빨리 배송되고 잘 써먹고 있잖아 라는 거죠. 그 영상을 약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네. 폴란드 헬마치 헬마치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네. 영상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친절하게 몇 분 몇 초에 국산 장비 어떤 게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또 검색해서 보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네. 정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약간 이제 집권하는 세력마다 좀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 받은 K2 전차 도입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한 건 제가 봤을 때 유럽에 던지는 메시지가 그렇죠. 굉장히 커요. 봐봐. 한국은 빨리 주잖아. 너넨 뭐야? 약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호마르 K 잘 보시면 네. 이렇게 호마르 K 뭐 천무랑 똑같아요. 발사대는. 근데 한쪽에는 이제 로켓 포드를 달았고 네. 한쪽에 이제 그 CTM 290 사거리 290km짜리 그 미사일 포드를 달고 나왔어요.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차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메시지가 있는 거죠. 봤지? 우리는 이런 게 있어. 한다. 290km 밖에 있는 거 있어 우리가. 290km인지 더 네. 넘는지는 근데 뭐 굳이 이제 290을 강조한 걸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네.
킬로미터 정도는 그럼요. 우리가 맘 먹으면 언제든지 오. 때릴 수 있어. 약간 이제 그런 메시지도 이번에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국군의 날답게 한 방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현재까지 총 433대 네.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에 폴란드의 군사력 규모가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폴란드의 역할은 유럽의 방패, 유럽의 탱커 이런 역할인데 유럽이 이제 군축을 하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거든요. 네. 아사한 나라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근데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니었으니까 네. 최전선이자 러시아와 감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알아서 잘 이렇게 돼 있고 폴란드가 그러니까 90년대 소위 얘기하는 서방 국가 체제에 편입되면서 무기 체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그 29 뭐 이런 거 좀 팔고 F-16 48대 도입하고 유럽제 장비들을 막 도입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탈바꿈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막 눈에 띄는 엄청난 군사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누가 봐도 다음 차례는 폴란드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가 미친 듯이 무기들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차 세력만 보면 그 미국제 M1 전차가 다 합치면 350대가 넘어요. 예, 증여받은 것도 있고 이제 도입 예정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전차만 해도 180대 수입 800대는 현지 버전 뭐 숫자가 좀 조정되긴 하겠지만 이것도 1000대에서 20대 부족해요. 두 개 다 합하면 1300대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쩌리 취급받고 있는 레오파드 요것도 다 합치면 버전 여러 개 있는데 240대 정도 돼요. 도입 예정까지 다 합치면은 한 1,500대 정도. 물론 레오파드 전차는 퇴역시키거나 우크라이나에 밀어준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미제 그리고 한국제 전차를만 합쳐도 1,300대가 넘으면 독일이랑 프랑스랑 영국 다 합친 것보다 숫자가 비슷해요. 예.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공군력도 보면 F-35를 32대, 여기 F-16을 48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FA-50이 48대 들어올 예정이면 이것만 해도 100대가 넘어요. 여기다가 추가로 더 전투기를 도입할 거고 아마 네. KF-21을 빈자를 채우려고 좀 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근데 해군력은 좀 처지는데 네. 그거는 뭐 발트에 접해 있는 해역이 좀 좁고 발트에는 어차피 전쟁이 나면 나토 해군이 막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군력은 터키 정도로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고 해군력은 좀 미약한 편이지만 원래 자기네 임무는 아니고 공군력은 중부 유럽에서는 좀 높은 편이고 전체 유럽 전체에서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원래 나토의 탱커나 방패 역할은 터키가 해야 되거든요. 터키는 인구도 많고 뭐 육군 전력도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나토 사이에 농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나토와 러시아가 전쟁이 붙어. 그러면 터키군은 러시아군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총구를 돌려서 그리스를 쳐들어갈 거다. 아니 뭐 진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터키가 그만큼 나토에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게 전쟁 이후에 터키가 보인 행보는 그런 나토에 속한 국가라기보다는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확장하려는 국가이기도 하고 인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리감이 있는 거고 그 네. 역할을 상당 부분 이제 폴란드가 대체해주고 있고 폴란드 국방력의 또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이 중부 유럽 국가들 폴란드 포함해서 이제 가입을 했을 때 나토가 세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면 야 무기 체계 다 바꿔야지. 그러니까 나토 그 이제 형식에 맞는 규격에. 걸로 네. 다 바꿔야 되는데 그때 다 이제 먹고 사기 힘드니까 아, 그럼 천천히 바꿔. 그래서 폴란드 공군도 이제 미구 29 이런 거 잘 보시면 네. 피아 식별 장비라든가 통신 장비는 서방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다 바꾸기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폴란드 좀 먹고 살만해지고 네. 그다음에 저 러시아가 좀 범상치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F-35 들어오고 F-16 들어오고 이제 약간 그런 현대화 작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푸틴이 뭔가 야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중부 유럽 국가들이 하나씩 했는데 22년도 전쟁이 빵 터지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 다닐 때 네. 지금 그만두셨는데 부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솔직히 까놓고 해서 이거를 성사시켜준 건 푸틴이다. 그래서 그래죠 다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우리 K2 뭐 개필러로 빨리 들어왔고 그 대신에 폴란드가 T-72 개량한 PT-91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그렇죠. 다 네. 보내줬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역외 지원한 그런 그렇죠. 형국이 네. 됐죠. 그거구나.
그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도 폴란드가 사실 우리 무기를 놓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빨리 갖다 주고 싸게 살 수 맞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도입한 다음에 확실하게 유럽 내 입지가 달라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방산의 게임 체인저가 이제 돼준 건데 우리나라 이렇게 무기 체계가 해외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강점은 별다른 버전이 필요 없다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르웨이에 팔면 네. 극지 버전이 필요한 거고 다른 나라에 팔면 추운 나라니까 네. 아프리카에 팔면 열대 버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제 그 춥고 더우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쓰던 거 가져가면 돼요. 왜냐하면 겨울은 노르웨이가 그러네. 뭐야? 시베리아보다 춥고 맞아. 철원 날씨가 시베리아보다 추운 적 많거든요. 맞아. 더울 때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대구 너무 더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쓰던 장비 그대로 갖다 주면 제일 추운 나라, 제일 더운 나라.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겪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방사무기 있을 때는 좀 좋은 점이 있고 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로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뭐 다른 맞죠. 게 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라 네. 다른 나라가 물건 수출할 때랑 접근 방식이나 자세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해외 국가에서도 조금 쉽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쟁 났는데 자기 급하다고 물건 안 줘. 예, 뭐 근데 우리는 필요하세요? 잠깐 우리 거 드릴게. 예, 잠깐 우리는 좀 기다리면 돼. 예,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하면 대량으로 땡겨 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다른 국가들처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팔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뭐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게 아마도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 그리고 폴란드가 중요한 게 유럽에서 군사력을 적으로 증강시킨 국가이기도 하고 제가 네. 몇 차례 얘기했지만 비시에그라드 그룹이라고 영내에 또 국가가 있어요.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네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에 약간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물기 잘 사용한다 그러면 적어도 중부 유럽 국가에서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체코가 그 프랑스 자주포 네. 때문에 아. 골머리 아프다면서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바퀴 달린 자주포 있잖아요. 원조는 체코예요. 체코의 다나였나요? 네. 그거 잘 써먹다가 갑자기 프랑스의 캐사르 도입한다 그래서 뭐야? 그랬죠. 왜냐하면 다나도 지금도 잘 쓸 수 있고 개량형도 나왔기 때문에 저걸 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약은 했는데 강간무소식이야. 돈은 줬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계약 기간 넘겼는데 물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제 줄 거 했더니 그냥 좀 바빠서 아니 이거 장비가 카탈로그랑 다르잖아. 그러면 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유럽 국가들이 약간 이래요. 약간 인종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같은 유럽 국가도 지금 갑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럼 다른 여괴 국가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없죠. 우리가 못 해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안 해주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폴란드 육군 잘 보시면 M1 A1도 있고 M1 A2 계열 그렇죠. 이제 네. 전차들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레오파드 2나 K2 전차는 다 디젤 엔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M1 A1이나 A2는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기름 잡아먹는. 네. 정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디젤은 이제 기존의 엔진 정비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 가스터빈 엔진은 사실 항공기 엔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관련돼서 이게 이 인프라가 다르죠, 아예. 인프라 문제도 있고 정비 단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항공기 엔진 정비해서 네. 정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직 그런 정비 시설을 세팅을 못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 지금 국내에서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도 열병식 봤는데 이게 소음을 다 봤어요. 네. 어느 게 조용한가. 그걸 보셨고요? 네. 굴러가면 소리가 전문가는 나잖아요. 달라요. 네. 근데 가장 시끄러운 건 특이하게도 레오파드 2더라. 이게 궤도 소리, 엔진 소리가 가장 시끄럽고, 확실히 이제 M1 A1이나 네. A2는 가스터빈이니까 조용하긴 한데 역시 궤도 소리가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K2가 딱 중간이더라고. 네. 제일 중요한 건 M1 A1, A2였고. 근데 이제 가스터빈 엔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폴란드 내부적으로는 약간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무기 체계가 이제 유럽 내 방산 시장을 공략을 더 해봐야 되잖아요. 전략을 세워주시죠. 폴란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우리가 폴란드에 물건 팔고 유럽에 문이 닫힌 느낌이에요.
자기네끼리 뭐 맞아요. 지원해주고 우리한테 이 돈을 지원받으려면 영내에 있는 국가한테 무기를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이 닫혀버렸는데 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거길 들어갔잖아요. 이제 일종의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알바키. 네, 그렇게 돼서 폴란드도 자기들도 국가적인 산업으로서 방위 산업을 키우려면 가장 좋은 건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전차, 항공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만들어서 영내 다른 국가한테 팔면은 폴란드한테도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폴란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폴란드의 자체 생산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지점들을 좀 우리가 좀 폭넓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폴란드를 한국산 무기의 유럽 총판 겸 대리점 내지는 공장 제2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좀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폴란드라는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확보를 그럼요. 해서 홍보를 해야겠네요. 위원님도 전략 있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유럽에 거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지만 네, 거점이 만들어졌기 사골세인지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잘하면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수 그렇죠. 있는. 루마니아도 지금 있고 이제 여러 사업들이 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뭐 K2 전차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폴란드를 잘 구워 삶아서 네네. 이용을 하면 네네. 네. 또 다른 또 재미를 기회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 들어가는 무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K2PL 버전이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활용하면서 사실 그렇죠. 네. 아. 이거 되게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기체계니까. 폴란드가 개발비를 대준 거야 이게. 개발비를 대줘서 자연스럽게 옵션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고마운 나라죠. 네. 땡큐. 네.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땡큐. 네. 폴란드가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폴란드한테 잘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성능과 신뢰면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폴란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좀 폴란드 것 좀 사줘, 우유도 사주고. 네, 멸균이 그럼요, 맛있어요. 그럼요. 네. 뭐 우리가 저기 폴란드 자폭 무인기도 들여왔잖아요. 네, 네. 좀 더 들여오고 이제 네, 그런 걸 네. 해줘야 돼요. 솔직히 사실.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관광도 많이 가고 네. 폴란드 좋은 관광도 나라 많이 가고. 관광 할 거 폴란드 많아요. 한번 네. 갈까요, 밀떡? 그러니까 좋죠. 바르샤바. 갈까요? 아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폴란드를 잘 통해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유럽 방산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과 그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화이팅이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